자, 그럼 학교협학원 관세사 2차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세사 팀장 김홍일입니다. 다들 날씨가 추우셔서 늦게 오시는 거죠? 원래는 자리가 꽉 차야 되는데 한 80%만 찬 것 같네요. 보니까. 뒤는 안 보셔도 됩니다. 일단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 교수님들이 나오시기 전에 그 관세사 내년 시행 일정 보셨나요? 나온 거 확인하셨어요? 설마 이것도 확인 안 하신 분들은 안 계시겠죠? 1차가 4월 2일이고 2차가 7월 9일로 됐습니다. 예상보다 한 주 정도는 좀 빨라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런 건 뭐 전혀 굴하질 않죠. 뭐 한 주 정도야 뭐 다 자기 하기 나름인 것 같고요. 사실 12월이나 1월부터는 동차분들도 그렇고 유예생 분들한테도 가장 중요한 달이기도 합니다. 모의고사나 이런 일정 부분에서도 계획을 잘 짜셔야 1, 2차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2차는 또 2차대로 또 계획을 잘 짜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설명회를 가진 이유가 저희만의 무기가 있습니다. 순환 강의가 뭔지는 이제 좀 이해는 되시나요? 순환 강의라는 의미를. 그러니까 저희 이제 학교협학원이 한 30년 됐습니다. 그래서 사법시험부터 내려오는 게 원래는 2차는 순환 강의 시스템으로 내려오고요. 관세사에도 이제 접목을 시켰는데 이게 순환 강의가 참 좋은데 아직까지는 관세사 쪽으로는 이렇게 영향력이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1순환이 뭐 어차피 기본 이론이라는 의미고 2순환이 다른 데서는 이제 심화 강의, 뭐 3순환이 문제풀이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희는 뭐 기본이나 심화까지는 따로 갔고요. 순환 강의를 1순환이랑 2순환으로 나눴습니다. 이게 1순환은 어쨌든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1월 달부터 다짜고짜 쓰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뭐 물론 단연차 있으신 분들은 뭐 가능하겠지만 처음 모의고사를 접하시는 분들은 누구한테 뭐 도움도 못 받고 모의고사만 쓰고 강평만 받고 근데 이게 내가 잘하고 있나? 그냥 오로지 학원에 대한 성적들만 파악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다르게 생각을 한 거죠. 순환 강의를 좀 접목시켜서 기초부터 10점짜리부터 아예 뭐 문제를 1시간 정도 풀게 하고 교수님들이 해설을 직접 해주시고 직접 다이렉트로 성적 관리나 뭐 요약 정리까지 같이 해서 답안 정리 연습을 시킨다는 의미거든요. 2순환까지는. 저희 올해 이제 합격생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 합격생이랑 얘기를 해본 결과 저희 순환 강의는 정말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꼭 설명회 때 자기가 오지는 못해도 이 얘기를 꼭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저희는 순환 강의에 지금 자신을 할 수 있고요. 답안 작성에 대한 이제 연습하는 거랑 이해가 가능하다는 걸 저희가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쪽에서 이제 하시는 분들은. 자, 그럼 순환 강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저희 이제 관세사님들 나오셔서 과목별로 이제 설명을 해 주실 거고요. 그 과목별로 선생님들 다 맞추고 나서 저희 이제 뭐 추첨이나 이제 제가 세부 일정들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관세율표 상품학 담당하고 계시는 신호웅 관세사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안녕하세요. 왜 웃으세요? 저를 보고. 네. 자, 반갑습니다. 제가 혓바늘 났어요. 요새 대학원 마지막 학기라 논문 쓰느라고 일단 완성이 된 것 같아가지고 어제 늦게 갔습니다. 자, 일단 반갑고 제 기본 강의를 들으신 분 계십니까 혹시? 들으신 분은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큰일 났네. 왜 안 들었어요? 내년 어떻게 시험 보려고?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들었죠? 들으면 알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이런 말 하는지. 필기 잘했어요? 거기다? 자, 제가 여러분들 언제부터 관사 2차 시험을 준비했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
없어요. 지나간 일이니까 관심이 없어요. 자, 지금 이제 시기가 12월이고, 12월이지. 이제 여기가 이제 2016년이고, 제가 원숭이띠인데, 내년이 원숭이띠인 것 같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2015년. 끝났을 겁니다. 그 대개 2차 같은 경우에는 뭐, 이때 10월인가 9월인가요? 그때 발표인가요? 2차 발표? 하여튼 이건 상관없고, 새로 시작하신 분들은 뭐 이때부터 공부하신 분도 있고, 이때부터 하신 분도 있고, 이때부터 하신 분도 있고, 오늘부터 시작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 관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한 이때까지는 이 시점까지는 대개 1차랑 2차랑 공부를 섞어서 해요. 예. 근데 이때 그 두 개의 시험을 준비하면은 강의 따라 잡는데도 상당히 힘듭니다. 강의. 그러니까 전날 강의한 거를 복습하는 게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냥 이 과목이 어떤 것인가 하고 쭉 하고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제가 이제 7, 8월 달에 하고 9, 10월 달에 7, 8 하고 언제야? 9, 10월인가? 맞나요? 아무튼 몰라. 하여튼 제가 기본이랑 심화 과정을 했어요. 심화 과정. 근데 기본 강의는 우리 관설표라는 거를 잘 아시겠지 모르겠지만 그 통칙 보이나? 주, 그다음에 호, 요 세 가지를 상당히 꼼꼼하게 봤습니다. 네, 꼼꼼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 심화라는 거는 이게 심화라는 말도 좀 그래요. 왜냐면은 이때는 제가 HS 해설에서 총설, 그다음에 호해설을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기본이기 때문에 이때 배운 거를 요거랑 연동시켜가지고 같이 심화 때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항상 뭐 개인적으로 관사 공부 어떻게 되냐 전화가 오면은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제 기본 강의를 들었냐 안 들었냐 물어봐요. 그래서 주교정하고 호해용어는 정말 얼마 안 되지만 여기에 아주 미묘한 뜻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를 정말로 꼼꼼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필기도 많이 되어 있을 거고 자기가 혼자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공부한 것처럼 앞글자도 한 수백 개 따요. 수백 개 땁니까? 마모가 뭐예요? 마모가 뭡니까? 마모 약해. 네 글자잖아요. 마모는 뭐예요? 안 들었어. 마소 갈 거지 뭐 마소 갈 거. 마소동물, 소의 갈기털 또는 꼬리털을 말한다. 그죠? 이렇게 끝내버리면 돼 이런 것들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때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이제 12월이 왔어요. 12월. 원래 우리 관사 시험이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1차를 동시에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동시에 하다가 12월 달 되면은 1차 내년 동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1차를 하러 갑니다. 1차를. 왜냐면은 이때부터 한 4개월 정도 남잖아요. 1차 볼 때까지. 그쵸? 근데 여기서부터 1, 2차를 동시에 해가지고 1차에서 회계학은 좀 되어 있어. 그리고 다른 생과목도 좀 봐왔다. 그러면은 남은 12월, 1월, 2월, 3월, 4월 시험 보는 날까지 1, 2차를 같이 보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거는 좀 회계가 많이 돼 있어야지 좀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대부분 1, 2차 동시에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1월 달이면은 1월 달이나 1월 중순 되면은 1차만 해요. 1차만. 근데 1차만 하더라도 이게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1차 공부하실 때 관세법에 있는 여러 가지 꼼꼼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때 숫자나 그런 것들. 그래서 그때 한번 2차 할 때도 역시나 보는 거니까 1차 공부와도 2차 공부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무역실무 같은 경우에는 협약 있죠. 협약. 협약이 총 한 20몇 개 돼요. 그것도 영문위로 꼼꼼하게 볼 수 있는 기회고. 그래서 관세법이랑 무역영어는 같이 보는 겁니다. 기회예요. 기회. 그리고 나머지 회계학 같은 경우는 뭐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2차랑 상관이 없어요. 내고소비스법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1, 2차는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손해본다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관세율표를 담당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수업이 이제 1순환이 있고 2순환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판창원사님이나 이경쌤이나 합계업학원에서 관세사라는 게 처음 개설 때부터 지금 한 4, 5년째 쭉 하고 있는데 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걸 해봤어요. 근데 이때도 상당히 좋았어요. 시험 많이 붙었어요. 저희 학원에서. 근데 이번에도 이걸 다시 도입하게 됐는데 보세요. 1순환은 기본이고 2순환도 기본입니다. 관세율표는 기본하고 심화가 굳이 저렇게 나눈 거지 기본하고 심화가 없어요. 기본하고 심화가 없습니다. 주규정이 기본이고
뭐 해설서가 심하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16류 주 1이나 16류 주 2를 쓰는데 그게 심화 또는 기본이냐 심화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중요한 거지 기본하고 심화에 대한 개념 없어요. 근데 이런 건 있어. 기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우리가 기출문제를 보면은 무엇을 기술하시오. 그런 게 있어.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얽혀 나온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무엇을 설명하시오. 그리고 사례를 주고 당의 물품에 대한 품목 분류를 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와요. 기술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주나 호의 용어, 통칭 내용을 정확하게 기술내면은 점수가 나옵니다. 반면에 이러한 문제들이 설명하라, 뭐 당의 물품의 품목 분류에 대해 써라 그러면은 목차가 나와. 맨 처음에 분류 개요라는 게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 분류 근거, 세 번째 당의 물품의 품목 분류, 그리고 4번 쓰고 싶은 거 다 여기다 때려박는 거지. 기타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이게 가중을 두면서 문제를 쓰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 이게 파란색 책을 보면은 기본서는 정말 주규정, 통칙, 주규정, 호의 용어, 그리고 총설, 그리고 중요한 호해설들이 나와 있고, 요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논술형이에요. 근데 논술형 해가지고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요거를 제가 좀 썰어놓은 거예요. 요거를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을 요거에 맞게 풀어놓은 게 요 파란색 책입니다. 근데 요것도 제가 볼 때 딱딱해. 그리고 제가 솔직히 이 책을 쓸 때보다 지금은 뭐래 저도 실력이 느나 봐요. 네. 실력이 좀 늘었어. 내가 볼 때 내가 늘었어. 맞는 것 같아? 늘었어. 그래서 요거를 기본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만든 문제 그리고 기출 문제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순환 때 같은 경우는 요 파란색에 있는 책들을 거의 다 할 겁니다. 그리고 기본서하고 요 파란색은 꼭 갖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2순환 때도 역시 기본서랑 파란색을 할 것이고, 여기에서 제가 또 새로운 것들을 문제를 냅니다. 근데 항상 반복하지만 관수일표는 요 기본 내용 있죠? 통칙, 주규정, 호의 용어, 그리고 중요한 총설. 총설은 주규정만큼 좋아요. 출제자들은 총설 보고 문제 내요. 총설 보고. 그래서 기본 통칙, 주규정, 그리고 호의 용어, 그리고 총설, 이런 기타 등의 해설서를 가지고 버무려서 쓰는 게 우리 관세일표예요. 다른 과목들은 뭐 그런 뭐 연구를 하고 그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지만,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 저기 있는 기본 내용들을 머릿속에 잘 입력하고 있다. 그러면은 어떠한 문제가 나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올해 보면은 제 그 학교생 중에 작년에 배운 저한테 심선용 관세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관세표 76점 맞았대. 76점. 그러면 붙으라는 거지, 출제자가. 채점자가. 무조건 붙어라, 그 사람은. 76점 맞았는데, 그 문제 50점짜리 보면은 약간 마지막 문제인가? 뭐 의류를 딱 하나 해놓고 이거에 대한 품목 분류를 뭐 쓰라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예.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번에 수습 관사들 실무 수습하는 거 아세요? 3주 동안 한국 관사에서 실무 수습해요. 근데 모이면은 맨날 술 먹어. 근데 맨날 술 먹는데 한 일주일 동안은 자기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자기 점수를 다 까발려요. 궁금하잖아. 너 관세 누구한테 배웠어? 나 호곤이한테 배웠어. 호곤이? 걔 웃기네. 막 그래. 상관없어. 근데 다 물어보니까 자랑을 해야 되나? 몰라. 하여튼 요런 문제가 나온다면은 제가 아까 쓴 목차 있죠. 그 친구는 항상 그대로 썼대. 그리고 분류 근거로 쓰니까 자기는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분류 근거로 쓸 게 최소한 6개 있었대. 6개. 그리고 저는 항상 주규정을 공부할 때 주 번호나 그런 것들 다 배워요. 자, 의류라는 거 문제 보면은 첫 번째 나오는 게 뭘까 생각해요? 이 의류나 품목 분류할 때? 2차 공부하신 분. 의류를 품목 분류할 때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거. 제 교재 보면 알 수 있어. 뭐예요? 혼자 말고 있지 말고. 이럴 줄 알았어. 의류는 재질이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재질이에요. 재질. 자, 11부에 괜히 수업하는 건데? 11부에 보면은 방직용 섬유제의 의류 부속품이 61류, 61유에 분류를 합니다. 그 중에서. 근데 그러면은 모든 의류는 11부입니까? 맞아요? 아니죠. 내가 말하니까 지금 안 거야. 의류 같은 경우에는 재질별.
고무 의류는 고무 46, 플라스틱 의류는 39류, 합성 수지로 만든 거. 그 다음에 종이로 만드는 의류는 48류. 그렇게 분류를 해요. 그게 맨 처음에 써야 될 거. 맨 처음에. 근데 제 교재 보면은 처음에 딱 있어요. 의류는 재질별 분류다. 그래서 이게 방직료 섬유로 만든 것이다. 50 내지 50으로 있는 섬유에 종류로 든 것으로 만든 것이다. 그러면 11부로 가는 거야. 11부로. 그죠? 그때 그게 시작인 거야. 두 번째는 이제 이게 61류냐 61류냐. 61류는 편물제고 61류는 편물제 이외의 것. 즉 직물제를 말을 해. 그러면 근거구 중에 뭐야? 수업 들을 때 잤어. 근데 그렇게 수업 시간에 웃기는데 잡니까? 그러면 안 되지. 맨날 내 수업 PMP로 보면서 맨날 웃기만 하고. 61류, 61류 같은 경우는 쪼개지는 게 이거를 많이 틀려요. 보면은 류의 표제를 구분하는데 각각 주1 규정 보면은 1인가 2인가 보면은 얘네들은 편물제 것을 한다. 얘는 직물제 것이다. 라는 근거 규정이 여기 살아 있습니다. 그걸 쓰는 거야. 그건 두 번째가.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61류, 61을 분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호를 쪼개집니다. 호를. 코, 슈, 셔네. 순서가 똑같아. 그리고 남녀, 의로 구분이 있어. 그거를 여기다 쓰는 거고. 그죠? 그런 식으로 쓰는 거야. 그리고 저는 수업 시간 때 꼭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자, 여기에 만약 610으로 분류되면은 여기에 2, 3, 4, 5, 6 쭉 나오는데 코, 슈, 셔, 네로 되어 있어. 그리고 여기에 남녀 구분이 되어 있어.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4단위가 결정이 됐죠? 그 다음에 쪼개지는 거는 6단이야. 6단 어떻게 쪼개진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수업 들면 알 수 있다고. 기본 시간에 제가 강조한 건 내가 얘기한 건 필기하는 뜻이야. 다 했을 거예요. 필기가 안 돼서 또 들어야 돼. 기본 수업을. 이때는 여기에 이제 양모니, 인조소문이, 견인이 그런 것다 쪼개져. 즉 재질별로 또 쪼개진다. 의류가. 그리고 관련된 뭐 티셔츠 규정 그런 것도 쓰는 게 문제였어요. 그리고 저 물품 같은 경우는 프로버입니다. 프로버. 그래서 제 해설 좀 드렸네? 그쵸? 그거는 꼭 챙기세요. 이 책엔 없으니까. 이 책 출판 후에 시험을 봤던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프로세스가 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가 주구정하고 호용화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다. 그리고 통칙에 대한 의미가 이 가슴 속에서 맴돌지가 않는다. 그러면은 절대 논리정연하게 답을 못 씁니다. 자기가 쓸 때는 이게 시험 붙은 것 같은데 막상 이제 뚜껑을 열면은 떨어진 이유가 자기는 자주 생각하는데 이러한 프로세스 안 거친 다음에 답안을 썼기 때문에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하는 거야. 그런 거를. 많은 분들이 28류나 29류 상당히 무서워합니다.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무서워하셔. 근데 이런 것들도 전혀 무서울 게 없어요. 정리가 간단하다고. 기본 시간 잘 배웠다면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본하고 심화를 할 때 제 책을 녹색 책을 다 봤어요. 다 봤어.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저한테 평가를 받을 거야. 평가를.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자신만의 세계에 빠진다니까 혼자 공부하면은 맞다고 자기만이 생각해. 내가 볼 때는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랫동안 강연을 하면서 맨날 봤던 게 그 분들이 썼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진행을 하는데 실력이 다 이렇게 상승합니다. 이런 분도 있어. 간혹 있어요. 이런 분들이. 근데 거의 대부분 이렇게 상승을 해가지고 관세음악금은 잘 맞힐 자신이 있어요. 제가. 따라와 준다면은. 그리고 제가 앞글자나 그런 게 한 1000개 될 것 같아. 1000개쯤 될 것 같아. 이게 막 돌고 있어.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 제 아들 생각해요. 근데 입에서 술술 나와. 자동적으로. 앞글자가 머리 빙기 돌기 때문에. 그래야 돼요. 나중에 2차 시험 볼 때 80분 동안 8장을 쓰는 거는 거의 뭐 인간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쓰면서도 다음 목차가 막 튀어나와야 돼요. 기본 시간을 강조드린 게 이렇게 열심히 이게 따라준다면은 쓰더라도 여기에 슬라이드 화면이 딱 하고 떠져요. 나는 이걸 꼭 베껴 쓰는 거야.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그래서 1순환, 2순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방식을 설명을 드리면은 이때나 기본을 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관슬프는 기본하고 심화에 대한 구분이 그렇게 좀 불분명합니다. 다 중요해. 다 중요해. 제외 규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1순환 때는 이렇게 제가 10점짜리 문제가 있어요. 10점짜리 단답형. 근데 10점짜리 문제도 종류가 두 가지야. 기술형, 서술형. 그 다음에
어떤 당해물 풀못 분류하는 거, 뭐 류를 맞춘 문제 그런 게 다 있어요. 류 맞추는 문제. 이제는 이제 호를 맞춘 문제로 좀 가야 되는데 그래 다 떨어지지. 그렇죠? 그래서 어떤 10점짜리는 이러한 세 가지 형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세 가지 형식으로. 그래서 문제를 내는데 아마 요거 비중이 많을 거예요. 요거 비중이. 그래서 약간 사례를 제시를 하고 정말 쉽게 낼 거예요. 헷갈리기 쉬운 거 사례를 제시를 하고 요런 거를 잘 여기에 아까 드린 목차대로 쓰냐 안 쓰냐를 제가 잘 볼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하기 전에 그 10점짜리 5개를 쓸 정도로 시간을 좀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쓴 다음에 그날 제가 그 섹터에 대한 그 해당 회차에 따른 우리 관세법 범위를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채점을 한 다음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을 것이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핵심 내용도 한 번 더 하니까 제가 그때도 앞글자 그런 거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런 것들. 그래서 관세법 같은 경우는 혼자 공부하면 지루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잘 따라와야지 한 4월달, 5월달 되면은 하루에 관세율표 한 200페이지, 300페이지 볼 실력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할 거예요. 그러면 이순환 같은 경우에는 50점짜리를 좀 냅니다. 50점짜리. 우리가 그 1부부터 4부까지 특히 2류, 3류, 16류, 20류 그리고 그 다음에 7, 8류, 16, 그 다음에 11류, 그 다음에 39류, 그 다음에 40류, 11부, 뭐 16부 다 얘기하고 있네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50점짜리 문제가 가능해요. 50점짜리로. 근데 이거를 뭐 10점짜리 10개를 묶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낼 수가 있어. 근데 하나의 논제를 가지고 해당하는 류나 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냐. 그런 것들을 문제에 쓸 겁니다. 이 문제를. 그래서 제 파란색 책에 있는 내용에 대한 문제는 제가 안 내요. 이번에는. 절대 안 냅니다. 약속을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대로 나가고 문제는 문제대로 제가 이번에 새로 다 만들 겁니다. 저는 집에 가진 게 관세율표 관련된 서적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세관에서 나온 거, 관세청에 나온 거 상당히 많습니다. 훔쳐와. 세관 가면은 그냥 몰래 하나 쏙 하고 빼와요. 그런 게 껴있는 거. 그래서 사례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요새 갤럭시 기어라는 거 알죠? 손목에 차는 거. 그거 시계예요? 핸드폰 아니 뭐 통신기기예요? 전 세계적으로 한번 이슈가 있었는데 품목불 어떻게 할까? 전 세계 공통이니까 6단위는 모르겠을 것 같아요. 싸우다가 삼성전자가 이겼어. 힌트는 통신기기로 봐. 왜냐면 통신기기는 WTO IT 협정에서 통신기는 관세가 없어요. 0%입니다. 0%. 그래서 태국이나 그런 나라들은 이게 시계다. 그래가지고 9% 내지 30%를 막 부과를 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제소를 해가지고 이겼어. 그래서 갤럭시 기어는 이 통신기기로 봐. 재밌죠? 풍물빨 재밌다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갤럭시가 왜 그쪽 분류하냐? 기능, 용도, 재질에 따라서 통신기를 분류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한번 볼 것이고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 심화, 제 녹색색에 있는 것들이 다예요. 그거를 어떻게 배열해서 쓰냐, 그걸 볼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1순환은 10점짜리 5개, 2순환은 50점짜리. 그거, 그게 제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질문들이 있어요. 선생님, 1순환하고 2순환하고 같은 쓰는 시험인데 모의고사랑 겹치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모의고사 문제도 제가 여기서 썼던 문제는 절대 안 냅니다. 해도. 안 내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 방식이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1월 처음부터 그 10점짜리 5개, 50점짜리 하나를 자기 혼자 여기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쓰는 거는 의미는 없다고 봐 저는. 와봤자 책 보고 베꼈어요. 그러면은 집에서 혼자 써도 돼. 이어폰 끼고 집에서 혼자 막 써도 그런 거랑 차이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뭐 등수에 연연을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어요. 1등 하려고 책 보고 쓰는 사람도 있어. 1등 하려고. 전혀 의미 없습니다. 전혀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혼자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신과의 싸움. 그래서 저랑 호흡을 해야지 자꾸 이렇게 눈치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눈치 보지 마세요. 그냥 독고대로 해야 돼. 못 써도 그냥 내. 못 써도 돼. 그 다음에 몰라가 책 보고 써. 그러면은 각줄 다뤄. 각줄을. 책 5분 봤습니다. 몇 프로 봤습니다. 그냥 진짜 그렇게 쓰라고. 그리고 아니면은 저하고 대화를 하니까 내가 쓰는 거는 볼펜으로 쓰고 책 보고 쓰는 거는 연필로 쓰는 거. 그렇게 구분을 하시던가. 그러면은 저랑 대화를 하는 거잖아. 그렇죠? 난 눈치 보지 말라고요.
그런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 블로그도 없어요. 블로그도 없고 그런 활동을 잘 안 해요. 약간 은둔하는 걸 좋아해.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저랑 기본 강의나 심화 강의 그렇게 들으신 분들은 저랑 다 카카오톡 친구가 어느 순간 되어 있어요. 그쵸? 저는 제가 핸드폰에 저장을 한다니까 그 다음은 친구가 되어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저랑 단둘이서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고 막 하는 거라고. 왜냐면 저도 일할 때 카카오톡을 딱 컴퓨터 켜놓고 일을 해요. 예. 저 회사에서 그렇게 안 바빠요. 몰아서 일을, 스타일이. 그래서 제가 뭐 일과 시간에는 그때 항상 카톡으로 해드리니까 아무한테 물어보지 말고 옆에 사람이 잘 것 같아? 몰라. 딴소리예요. 나한테 물어보라고. 저한테 물어보면은 항상 바로바로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다음날 해줄 수도 있고 언젠간 합니다. 언젠간 해요. 그렇죠? 나랑 대화하라고. 나랑 친해지라고. 관사 그것도 나랑 친해져야 돼. 나랑 친해져야 돼요. 예. 뭐 좋지 뭐. 통화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전화하고 환급하다 모르는 거 있으면 전화하고 그럼 되잖아. 애프터에도 전화하고. 그럼 나는 알려주겠지. 왜냐? 친했으니까 지금까지. 그러지 않나요? 나를 영업을 하고 나를 영업. 아무튼 좀 정리가 됐나요? 자, 저한테 뭐 질문하실 분 딱 세 분만 하고 우리 제가 존경하는 판창원 선생님께서 할게요. 3명. 그러니까 이게 눈에 띄어야 돼 나한테. 그래야지 이쁨 받죠. 저는 편애를 합니다. 편애를 해요. 수업 시간을 빠지면은 그분 떨어지라고 기도를 합니다. 제발 떨어져, 제발 떨어져. 그러니까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답안 작성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막 하시는 분들 보면은 막 진짜 저도 많이 알려줘요. 그런 것들을. 재작년에 그 짧게 붙은 안지 X 그 관사님도 저를 막 흔들었어. 맨날 알려달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한 10개월인가 그때만 붙잖아요. 관사 시험을 1, 2차 연달아. 빨리 물어보세요. 3명. 몇 살이에요? 물어보세요. 상관없고. 아무튼 쑥스러우시면 개인적으로 물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이나 심화 들으시면 알겠지만 제가 상당히 박진감 넘치고 막 재밌게 해요. 몸부림치고 넘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솔직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귀여워해드리고 싶은 남자 우리 판창원 권사님께서 스키장 안 가시고 여기 오셨습니다. 네, 하여튼 이어서 말씀 전할게요. 네. 예. 제가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아직 살이 덜 빠져서 스키장은 못 가고 하나 비법을 알려 드리면은 제가 지금 해독 주스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농담이 아니라 제가 어제만 하루 한 끼를 먹었고 저번 주 내내 했는데 주스만 먹었어요. 근데 예전에 뭐 허벌라이프인가 그래서 쉐이크 나고 그러지. 그거 먹으면 배고파. 먹게 돼. 그건 실패야. 해독 주스 먹어도 견뎌. 그러니까 한 3kg 빠지더라고. 정말. 다음 주 되면 또 빠지고 아마 문제풀이 일기 아마 한 달 정도 지날 때는 굉장히 멋있어질 거예요. 지금 같은 모습이 아니라. 지금 맞는 옷이 없어가지고 편하게 하고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이 좀 특이하죠? 판창헌이라고 하고요. 그 학교개법학원에서 2차 관세법을 맡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 뭐 관세사 2차 설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제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앞으로 제가 강의하는 그 문제풀이 그리고 문제풀이가 총 3기로 이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모의고사 반에 대해서 뭐 언급은 별도로 안 할 거예요. 앞으로 강의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뭐 관세법을 어떻게 공부한다 이런 거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솔직히 늦었어. 바로 내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쓰는 연습을 같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쓰는 능력을 함양을 어떻게 시키고 그리고 앞으로 최적의 답안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저의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 스스로 하나 고백할 게 있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F학원이나 학원들 좋은 데 많죠. 그쵸? 저희 학원은 솔직히 지금 아직 그 정도로 학생 수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강사진들은
굉장히 지금 알차게 구성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보다는 뭐 제가 뭐 강의 능력이 뭐 더 뛰어나거나 막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그냥 스스로 제 자진 납세를 할게요. 대신에 제가 예전에 공부를 할 때 정말 불만사항이 뭔지, 수험생들이 원하는 게 뭔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커리큘럼을 짰고, 그게 여러분들한테 아마 타 학원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100% 확신하기 때문에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나와드린 자료 갖고 계시죠? 이거 봅시다. 보면 문제풀이 설명의 자료예요. 뭐 내일이 아니라 수요일부터 개강을 하는데 제 문제풀이 1, 2, 3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요 아래 보면 이제 우리 함께 하자고 돼 있죠. 예, 함께 했으면 참 좋겠고, 아래 목차가 돼 있어요. 그래서 관세법 문제풀이 강의 방향. 그래서 어떻게 강의를 진행을 할 건지 하나하나 봅시다. 보면 첫 번째. 기출이 우려되는 논제 집중 및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이거는 저희 학원이나 타 학원이나 매한가지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기출이 우려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좀 더 많이, 좀 더 깊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외울 수 있게 제가 어떻게든 이러한 수단을 써서라도 여러분들이 꼭 암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기출이 우려되는 문제는 왜냐하면 문제를 꼬아서 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대비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드려요. 그럼 기출이 우려되는 문제가 도대체 뭐냐,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요 아래 세 가지가 딱 걸리더라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 세 가지만 보시면은 그동안 기출되었던 문제들이 보여요. 보면 중요도에 비하여 미기출 논제. 이건 당연한 거죠. 뭐 이거 당연한 얘기를 써놨어. 그래요. 미안해요. 두 번째 봅시다. 최근 중요한 법령 개정사항이 있는 논제. 이거를 수험생들이 관가를 해요. 그래서 저는 문제풀이 3기에는 최근에 3개난 법령,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내용들을 쭉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거기에 해당한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드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재미를 봤어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릴까요? 요 관련해서 수험생들이 실패한 거 하나 사례? 재작년인가요? 그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보호대상 물품의 범위를 쓰라고 했는데 많은 수험생들이 보호대상 권리를 썼더라고요. 보호대상 권리를 썼어. 보호대상 권리가 물품의 범위가 아니죠. 그래서 어떤 수험생들은 신고한 그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그게 바로 보호대상 물품의 범위라고 그러더라고. 그것도 아니에요. 보호대상 물품의 범위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5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수출입 신고, 보세 운송, 일시 양육, 보세구역 반입, 그쵸? 그걸 써야 되는데 그걸 못 써가지고 수험생들이 거기서 10점짜리 배점을 다 못 받았어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잘못 써가지고. 그리고 면제되는 물품까지 같이 써줘야 돼요. 여행자 휴대폰이나 또는 우편물. 근데 그렇게 쓰면은 그거는 면제상 물품을 아예 못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주어는 뭐냐면 상업적 용도가 아니라는 점을 기술을 하셨었어야 돼요. 자, 많이 알고 있는 수험생,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다른 학원이나 아니면 동강이나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기본 강의나 심화 강의를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문제를 써보고 제가 첫째로 해보면은 아는 거를 썼어요. 아는 거를 썼는데 배점을 줄 수 없는 답안들이 무수하게 나와요. 여러분 주위에 공부 오래 하고 아는 것만 많은데 떨어지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렇죠? 그런 분들은 답안지를 잘못 쓰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답안지를 보게 되면. 그 논술을 오래 사료는 제가 뒤에서 그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은 더 중요성이 대두됐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과거에는 문제가 그냥 문제 한 줄이나 우리가 알아서 목차를 잡아야 됐죠. 그렇죠? 목차를 잡아서 의의부터 딱 중목차, 소목차 잡아서 썼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배점표에 이 목차가 들어갔는지 목차의 중요성이 강조가 됐다고. 근데 최근에는 목차를 다 불러주고 있단 말이야. 그럼 그 목차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정확히 써져 있는 사람들이 관세사가 되고 배점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문제 하나 내주고 쓰라 그러면은 잘못 쓰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100%야. 근데 이 문제풀이 1기가 지나면은 이런 것들은 다 잡아지니까 하여튼 간에 거기서 말씀드렸고 뭐 하다 이렇게 됐냐? 최근 중요한 법령 개정사항.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판례를 포함한 관세 행성 중요사항 및 이슈사항에 대한 논제. 자,
관세법 채점평 다 받으셨죠?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다 읽으셨을 거예요. 큐넷에 올라와 있죠? 다 보셨죠? 보면 중간에 이 밑줄 칠 것만 한번 보죠. 납세 의무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특별 납세자, 경합, 확장의 당사자 및 확장의 취지를 답하는 것으로 암기력, 암기는 자 납세 의무에 대한 50점짜리 논제는 아마 모든 모의고사를 진행한 학원에서 1회차나 2회차에 다 나오는 논제고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2차 수험생이라면 다 암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 암기를 하고 있어. 근데 이 중에서 그러면 합격하는 사람 90명은 뭐냐? 암기해서 쓴 게 아니라 이해까지 되어 있어야 돼요. 이해까지 되어 있어야 돼. 이해까지. 제가 하나 예를 들어, 여기서 교수가 얘기한 거 제가 다 쓸 수 없는데 보면, 여기서 교수가 얘기한 게 뭐, 경합을 얘기했죠. 경합. 경합이라고 하면 여러분 몇 줄 쓸 것 같아요? 2줄밖에 안 나와, 2줄. 그리고 왜 경합이 일어나는지 그 예시까지 써주면서 했었어야지 남들보다 더 특화된 답하니까 점수를 더 받을 수밖에 없죠. 경합이 왜 일어나요? 왜? 경합이. 왜 일어날까? 서로 싸우니까 일어나는 거야. 경합이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납세자가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납세자가 될 수도 있는데 서로 싸우는 상황이 와요. 이런 상황이 제일 많이 오는 게 뭐냐면 도난 분실 물품이에요. 도난 분실 물품. 화주가 있고 보세구역 운영인이 있고 보세구역 자적업자가 있는데 누가 훔쳐갔는지 몰라. 도난당하면. 근데 관세법에서는 딱 결정해 놓고 있죠. 그쵸? 특허 보세구역에서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져요? 운영인지 책임을 지죠? 그쵸? 저는 도난 분실에 대한 그 경합 논제는 그 문제풀이 작년 1기에 제가 수험생들한테 강조를 드렸어요. 왜? 경합이 이게 제일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경합이 늘어나면 2줄밖에 쓸 게 없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언급해서 분명히 잘난 체를 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런 문구 하나, 그런 예나 어떤 취지를 담아서 기술을 했을 때 남들과 특화된 답안을 구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특별납세 의무자와 확장 당사자를 다 열거하지. 저는 기본 논제를 시작할 때도 특별납세자 여러 가지하고 과세물가 확정 시기는 제가 두 개를 똑같이 두 개를 하나로 된 프린트를 한 장을 줘가지고 암기하면서 지금 다니라고 맨날 얘기를 해요. 심화 1기 시간 첫 시간에 그걸 나눠드려. 암기 무조건 하라고. 그걸 왜 두 개를 같이 나눠드렸냐? 여기선 특별납세 의무자를 쓰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럼 특별납세자만 딱 쓰고 말아. 그러면 그래도 맞게 쓴 거예요. 근데 특별납세자를 쓸 때 예를 들어서 보세운송 신고 승인 물품이 기간이 경과했을 때는 누가 특별납세자가 되죠? 신고 허가 승인을 받은 자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쓰라지 않고 만약 그렇게 나면 보세운송 신고 물품이 기간 경과의 사유로 관세를 징수했을 때에는 보세운송 신고나 승인을 받은 자를 특별납세 의무자로 하여 신고나 승인을 받을 때를 과세물권 확정식으로 해서 관세를 징수한다. 이렇게 쓰라고 훈련을 시켰어요. 자, 그렇게 쓰는 문구하고 아까 좀 전에 이렇게 했던 그대로 쓰는 거하고 누구한테 더 점수를 많이 줄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한 게 더 많이 주겠죠? 그렇죠? 특별납세자 11가지는 지금 한 몇 명 정도? 한 600명? 1000명? 2차? 몇백 명이 본다고 칩시다. 그러면 300명 정도는 다 외우고 있어. 그럼 300명 다 합시켜줘? 합격 다 안 해주잖아. 90명만 해주잖아. 그 중에서 골라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쓰는 사람들. 그치? 다 열거하지 못한 답안. 법에 나와 있는 것만 나오면 쓰면 돼요? 확장 납세자하고 특별 납세자가? 아니죠. 법률에 따로 납세 의무자로 규정한 자 5가지. 저는 수업을 할 때, 그건 아니구나. 따로 납세자로 규정한 경우, 그리고 확장의 경우에는 보충적 납세 의무자만 쓰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수험생들이 너무 많아. 즉, 확장자 쓸 때는 납세 보증자, 제2차, 양도담보 이렇게만 쓰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무조건 연대 납세, 납세 의무 승계자, 그리고 관세법에 나오는 보충적 납세 의무자 3개 다, 그리고 관세법 기타 법률에서 따로 정한 납세 의무자 5가지, 여기까지 써야지만 확장자가 다 써지는 거야. 그걸 쓰는 게 기본 논제인데도 불구하고 쓰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완벽하게 쓰는 게.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좀 어려운 논제예요.
여튼 50점짜리답게 이렇게 나왔고, 뭐 요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아래 밑줄을 보면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문제 역시 월별 납부 제도만큼은 아니지만 이것도 잘 서술해 줬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저는 요 원산지 증명서 요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건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원산지 검증에 대한 문제야. 검증에 대한 문제였어요, 이거. 원산지 검증에 대해서 제가 따로 논제를 굉장히 많이 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다시 제 강의로 가서 판례를 포함한 관세행정 중요사항 및 이슈사항에 대한 논제, 원산지 검증에 대한 논제는 작년서부터 지금 굉장히 크게 관세행정에서 문제점을 대두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FTA 때문에. 그렇죠? FTA는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검증에 대한 논제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훈련을 많이 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슈사항이기 때문에 나왔고, 그리고 그러나 AO 문제도 이슈사항에 대한 문제나 마찬가지예요. AO 같은 경우엔 관세법에 별 내용 안 나와 있으니까 수험생들이 잘 안 해요. 근데 AO는 AO 때문에 관세청에 별도의 기구가 생기고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신설 개정 규정도 생기고 관세청에서 굉장히 이슈사항으로 크게 부각됐어. 그래서 AO 논제는 제가 따로 문제풀이 1기와 3기 시간에 항상 수험생들한테 나눠주고 암기하라고 시켰고, 특히 마지막 문제풀이 3기 시험 며칠 안 남겨주고 그때도 AO 문제는 한번 봐라 라고 자료에다 실었는데 그게 나왔어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AO 문제를 수험생들이 많이 못 썼다고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여행자 휴대폰도 나올 수밖에 없죠. 관세 이슈 사항이기 때문에 재개정되고, 그렇죠? 특히 가산세 관련해가지고 이것도 최근 시험 경향에 맞게 제가 목차별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면제 대상 물품, 면제 범위, 그리고 가산세 부과 이렇게 구분해서 훈련을 시켰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건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요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이걸 분석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는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돈을 내고 학원에 왔는데 이걸 분석하는 건 제가 해야 되죠. 그렇죠? 제가 분석을 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맞게 논제를 구성을 하고 논제를 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따라와 주시면은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 강의는 기본서도 필요 없고 그리고 다른 교재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던 교재를 갖고 오시면 돼요. 제일 좋은 교재는 법전이고, 법전 갖고 오시면 제일 좋고, 제 강의는 오로지 요 프린터로만 이루어져요. 근데 이 프린트가 제 강의를 할 때 준비해 갖고 오실 게 뭐냐면 30 바인더나 이런 바인더 있죠. 이걸 준비해 갖고 오시는 게 좋아. 왜냐하면 제가 각 단원마다 나올 수 있는 문제를 다 서브노트화 해가지고 분량을 조절해서 드려요. 제가 예전에 지금도 울분이 쌓이는데 학원에 문제풀이라고 해가지고 비싼 돈 내고 끊었는데 세상에 왔는데 그냥 뭐 목차만 잡아줘 이러고 끝나는 거야. 그냥 수험서 한번 읽고. 근데 저는 수험생들이 그때 정말 제가 원했던 건 뭐냐면 아니 목차는 수험서에 나와 있으니까 뭐 잘못 안 돼. 얼마만큼 쓰고 어떤 단어를 어떻게 쓰고 키워드가 뭔지 키워드를 알아야지 암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지 그 분량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정리를 해서 줘야 되는데 맨날 목차만 줬고 이렇게 선은 또 불러주지도 않아. 선은 섭니다. 알아서 하라 이거지. 그치? 결은 결이고. 그래가지고 저는 2번만 듣고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 환불도 안 해주더라고. 한 번 들었다고. 싸웠는데 안 해주더라고. 너무 그게 불만이야. 그래서 나는 이 문제풀이 강의부터는 각 단원별로 수험생들이 필요로 하는 그 자료만 드리겠다는 일념하에서 자료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책으로 만들면은 좋은데 뭐 복사해서 쓰시겠지만 책으로 안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아마 내년에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책으로 안 만들면 저는 굉장히 손해요. 가뜩이나 우리 학원은 아직 따라가기 좀 발전하고 있는 학원인데 이거 다 프린트하면 이거 다 제 돈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예.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거를 나중에 쌓으면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돼. 이 정도 돼. 응용론제까지 다 합치면. 책으로 왜 안 내는 이유는 뭐냐면 왜냐하면 제 강의를 듣고 저를 믿고 와주시는 분들한테는 좀 특별히 제공하고자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물론 복사해서 따라와서 갖고 가겠죠. 뭐 알아서 하는 거고 그런 특별한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만약에 실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빠지시지 마시고 꼭 참석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회독수를 높여도 제가 그 안에서 모든 문제가 다 나와요. 분명히 다 나와. 그리고 작년 시험 문제에서 제가 뒤에 여기 길게 발췌한 거 있죠? 이거는 제가 작년에 문제풀이 교재로 썼던 건데 이거를 작년에 그 기출문제하고 대입해서 이렇게 실었어요. 전 수정 하나도 안 했어. 작년 시험 문제밖에. 제가 그때 드렸던 실제 자료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킨 거야. 근데 그대로 다 나왔어요. 그대로 다 나왔어.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다 수렴될 수밖에 없고, 예, 솔직히 말하면. 두 번째는 뭐냐면 정확한 기술을 위한 논술 교정 및 훈련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쓰시면은 알고 쓴다 그러는데 채점해 보면 이거 0점짜리 배점도 많고, 아니 이거 맞잖아 했는데 답안을 제대로 쓴 것도 없어. 그거에 대한 예시를 제가 뒤에서 그거는 예시 몇 가지 뽑아 갖고 왔으니까 그걸 말씀드리고, 자. 이 교정은 뭐냐면은 문제풀이는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시험을 봐요. 1시간 동안 10점짜리 5개 시험 보는데 제가 문제는 어느 정도 알려드려요. 알려드리는 취지는 뭐냐면은 이게 문제풀이방 같은 게 중간에 낙오되는 경우도 많고 되게 좀 의기소침해지고 좀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 근데 제가 원하는 건 그런 건 아니라 저도 1월달, 2월달까지 못 썼어요. 못 쓴 당사자로서 수험생들의 마음을 알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여러분이 꼭 외워야 될 기본 논제는 제가 축약을 해서 분량 조절해서 드릴 테니까 그건 따로 암기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꼭 거기서 나올 만한 거 중요한 거를 5문제를 추리는데 이것만큼은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5문제를 미리 불러드리니까 그거는 꼭 암기하고 와서 꼭 쓰세요. 이게 책을 보고 쓰는 거 의미 없죠, 그렇죠? 모른다고 안 쓰는 거하고 모른다고 쓰는 거하고는 틀려요. 논술은 완벽히 외워서 그대로 스캔해서 쓰면 못 써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논술은 내가 아는 건데 이게 계속 나와줘야 되거든. 계속 나와줘야 돼. 몰라도 책 보지 마시고 고통스럽더라도 계속 한번 써보세요. 계속 써봐. 모르면은 주변 내용들을 채워. 일단 목차는 채워. 그럼 제가 배점도 주고 이건 어떻게 잘못 썼고 이렇게 해드리니까 그런 식으로 훈련하게 되면 처음에는 100인 걸 80인 걸 썼다가 계속 이게 늘어나서 100까지 돼요. 여러분들 지금 1, 2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저도 그랬고. 왜 고통스러운 줄 알아요? 지금 되게 편해요, 지금까지. 왜 편해하냐면 공부하면 되거든. 공부하는 건 솔직히 이런 얘기하면 재밌어요. 아, 관세법이 어떻게 됐고, 아, 보세공장은 이렇구나. 아, 재밌다. 야, 친구야, 이거 어떠냐? 물론 재밌어. 서로 얘기하면 스터디하고, 스터디 떠나 같이 맥주 한잔 하자. 재밌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머릿속에 있는 게 나와야 돼, 답안지로. 엄청 고통스러워요. 엄청 고통스러워. 그래서 지금은 실력이 이렇게 쭉 안 늘다가 이게 갑자기 올라가요. 저도 그랬고. 언제 올라가냐 하면은 이건 문제풀이 연습할 때 이게 내려갈 때가 있어. 근데 계속 연습해.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안 나오더라도 계속 써봐요. 아는 거를 계속 써봐. 쓰다가 이게 어느 정도 회독수가 되면 자신도 모르게 어느 정도 나와. 그럼 이게 이렇게 올라가.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써지면 이제 합격할 것 같거든. 1차는 합격하면은 2차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의 관문이 나왔지만 어느 정도 답안지로 나오면은 내가 합격할 것 같으니까 이다음부터는 공부가 너무 재밌어. 다른 문제도 풀고 싶어. 막 써줘. 더 외우고 싶어. 막 써줘. 그럼 더 쓰려고 그래. 그 다음 또 막 욕심이 생겨. 난 꼭 합격할 수 있으니까. 그럼 팍 올라가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전 무역학과 출신도 아닌데 이 지점을 찾았어. 혼자 고통스럽게 하면서. 막 흥분하죠. 막 돼지가 흥분하면 막 이런 거 있죠. 그것처럼 막. 제가 아직 기억하는데 저 수지도서관에서 덤핑을 쓰는데 이틀 전에 외웠어. 이틀 전에 외워서 쓰는데 그 다음날은 써져. 아, 외웠구나. 그래, 오늘 자자. 다음날 가서 쓰는데 안 써지는 거야. 그 전날 그렇게 8시간 동안 외웠는데 안 써져. 그러면 사람이 막 돼지가 흥분하는 거죠. 막 화장실 가가지고 막 돌아버리겠는 거야. 진짜. 아, 이거 웃을 일이 아니야. 여러분들 분명히 경험을 해. 그게 온데 그걸 참아내고 계속적으로 쓰고 외워야 돼. 그래서 2차 공부가 굉장히 1, 2월이 고통스러워. 보자. 그 2번은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서브노프 작성 및 수험생의 단권화 등
시간 절약을 위한 최근 시험 경향에 맞춘 논지식 자료 구성. 저는 분량 조절도 돼 있고 11포인트를 썼어요. 제가 이거 쓴 거를 실제 답안지에 제가 제 11채로 옮겨 쓰니까 한 장이면은 한 장에서 한 5줄 더 나가고 그리고 한 장 반이면 한 2장 요 정도 더 써져요. 장수는 더 먹는데 11포인트 요 채로 뜯으니까 딱 맞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그대로 분량 조절해서 자료를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서브노트를 만들거나 목차지, 저는 수험서 파는 것 중에서 제일 화나는 게 뭐냐면 목차지 파는 거 있죠. 목차만 있는 거. 전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재작년인가? 2차 시험장에 갔는데 제가 가르치는 선생님이 뭘 외우는 거야. 책 갖고. 뭐야? 내가 준 책,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뭐 책을 외워. 왜 지금 책을 외워? 그러니까 목차지 배우고 그걸 보고 앉아 있는 거야. 그게 책이에요. 목차만. 책에 나와 있는 목차만 그게 공부야? 예? 최근 시험에는 다 목차만 불러주는데, 예? 차라리 그때 한 해도 더 하고 책은 나올 만한 문제 더 보는 게 낫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튼간에 목차집 만들고 서브노트 만들고 서브노트 만드시는 분들은 계속 만들어도 돼요. 만드시고 단권화 돼 있는 분들은 단권화 시켜놓은 거 써셔도 되는데 단권화 앞으로 시킬 필요 없어요. 왜? 시간이 없거든. 그 시간 절약할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다 드려요. 다 드리니까 그 자료를 잘 수렴해서 갖고 계시면 되고, 네 번째, 실제 답안지 기술 내용 초점에 맞춘 분량 조절을 고려한 강의 자료 제공. 제 논제도 예전서부터 만들었기 때문에 최근 논제도 약간 동떨어진 게 있었어요. 납세의무자 같은 경우에 50점짜리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논하라. 덤핑 방지 관세에 대해서 논하라. 요즘 이런 식으로 문제 안 나오죠? 그쵸? 딱 초점을 집어주죠? 그런 식으로 논제를 다 맞춰서 수정해서 그런 자료를 제공해드린다. 그 얘기고, 다섯 번째는 기본기 확립 및 정확한 암기를 위한 키워드. 키워드 단어를 제가 꼭 알려드려요. 그리고 배점이 이 단어를 안 쓰면은 틀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오류를 범할 우려가 상당히 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밑줄 치면서 알려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 특히 요건이 굉장히 많은 것들 있죠? 암기하기 짜증나죠? 그쵸? 그런 것들을 어떻게 축약해서 외우는지, 그쵸? 모를 수가 있잖아. 시험 당일에서 그거 다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축약해서 내가 모르는 티를 안 내는 게 최고의 논술이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려요. 그다음 마지막, 응용논제 대비를 위한 심도 있는 다양한 문제풀이. 이거는 어려운 논제에 대해서 좀 문제를 좀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하고 응용논제를 낸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을 골탕 메이거나 제가 잘난 체를 하려고 일부러 어려운 논제를 내는 건 아니에요. 제가 기존 판례나 아니면 최신 판례, 그리고 관세행정의 개정이 굉장히 크게 이슈로 떠오른 문제들을 응용을 해서 이렇게 문제로 만들어 드려요. 제가 하나의 예로,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보세공장 과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럼 다 쓰시죠? 목차 다 알고 있지? 목차 다 알고 있죠? 과세 방법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크게 두 가지지만, 그쵸? 그래서 제품과세. 그 다음 두 번째는 혼용승인에 의한 비례과세. 그리고 세 번째는 원료과세. 이렇게 쓰죠? 다 아는 기본 논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개념이나 의의 다 달고, 그 다음 두 번째 과세 물건 확정 시기. 그래도 똑같이 쓰고, 세 번째 과세 가격 및 세율.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개요는 다 아시겠고, 과세 물건 확정 시기 얘들 틀리잖아. 그치? 가격도 틀리고 세율도 틀리잖아요. 그쵸? 요게 기본 논제고, 요게 기본이면, 왜냐하면 제가 이걸 쓰냐면 그 논제를 예시를 여기다 실었는데 이게 빠졌어. 그래서 이거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기본 논제는 이게 기본 논제예요. 누구나 아는 거. 근데 응용 논제는 뭐냐면, 응용 논제는 문하고 FTA 협정 확대로 인한 보세 공장 과세 방법의 변화에 대하여 기술하라. 이렇게 쓰려면 어떻게 쓰겠어요? 답이 뭘까 이러면? 중요한 논제죠? FTA 협정으로 보세공장 과세 방법이 현재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세공장이
그동안 계속 출제가 안 됐고 굉장히 중요도가 높은데 출제도 안 됐고 지금 여기에 관련해서 크게 개정이 되고 있어. 여러분들 삼성, LG, SK 공장들 다 수원, 기흥, 평택가 엄청 크게 있죠. 그쵸? 그거 다 보세 공장이에요. 다 보세 공장이야. 그렇게 중요한 제도인데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나왔어. 여튼 간에 그냥 FTA가 최근에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보세 공장이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나오고 중요성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두 문제를 묶어서 논제로 충분히 만들만 하죠. 알고 계셔야 되죠. 왜냐하면 답은 뭐냐면은 보세 공장은 제품 과세를 썼을 때 효용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에 반도체나 IC는 다 854에 0%잖아요. 그렇죠? 원재료가 100%짜리 물건이 들어가서 제조 가공해도 나오는 제품이 0%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근데 반도체는 치고, 자, LCD 보세 공장도 보세 공장이야. LCD 공장. 천안에 있는 거 다 보세 공장이에요. LCD 패널 중에 세율 있는 것들 있죠. 그렇죠? 용도에 따라. 그치? 있죠? 있죠? 그러면 이것도 원재료 투입 대비에 비해 가지고 최종 제품의 세율이 낮았기 때문에 제품 과세를 썼었다고. 근데 최근에는 원료들이 FTA 협정을 받기 때문에 원료들의 세율이 더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답은 뭐냐면 최종 제품이 무관세나 영세율이 아닌 이후에는 원재료의 FTA 적용이란 세율의 합과 최종 제품의 세율의 합을 고려를 해서 원료 과세로 할 건지 제품 과세로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과세 방법을 보세공장 운영인이 바꿔줘야 돼요. 여기에 대한 규정은 관세법에 안 나와 있는데 고시에 보면 어떻게 나냐 이거에 대한 보완 규정이 나와 있어요. 원료 과세의 경우에는 FTA 적용이 가능하고 원료 과세 적용할 때 FTA 협정 물품이라고 표시를 하면 FTA 적용을 해주도록 이렇게 얼마 전 2년 전에 개정이 됐어요. 그쵸? 이게 응용 논제죠? 그치? 이게 응용 논제야. 자, 몇 가지 더 있는데 지금 너무 길어지니까 그 정도만 하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뒤에 나와 있는 요 내용들은 제가 실제로 했던 내용하고, 그 수험생들한테 나눠드렸던 내용하고, 그리고 이번에 시험에 나온 기출론제를 같이 섞어서 이렇게 냈어요. 기출론제. 결국 기출론제는 제가 문제풀이 했던 거에서 다 나왔다는 게 검증이 됐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좀 자랑하고 싶어서 실었고, 이건 한번 보시면 되고, 이걸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그쵸? 이건 보시면 금방 아시니까. 이 뒤에 논술 논술 오류 사례 한번 예시 봅시다. 예시. 문제풀이의 또 중요한 점은 뭐냐면 제가 논술을 교정해 드린다 그랬죠. 그쵸? 교정은 뭐예요? 직접 와서 여러분들이 쓰시고 그걸 저한테 검증을 받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 학원에서 뒤집어지겠지만 모의고사는 채점을 하게 되면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문제풀이만큼 채점을 제가 못 해드려요. 왜냐면 그 많은 사람들 하나하나 교정하면서 하기는 제가 맨날 그 채점만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느 100점만 주고 들어갈 목차가 안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밖에 없고, 제가 또 아까 하나 그 예전 학원 다니면서 우라통 터졌던 거 하나 얘기했는데 또 우라통 터졌던 거 뭐냐면 답안지라고 맨날 냈는데 했던 거 뭐냐면 그냥 점수만 위에 표시되고 이거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찝찝 긋고 안에 100점 된 거 매일 맞으면 맨날 똑같아요. 딱 두 글자야. 수고하셨습니다. 답안지 참조하셔서 다시 정리하세요. 이런 진짜 욕이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그것도 채점도 관세사가 안 해. 관세사가 안 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 모의고사는 제가 직접 채점을 하지만 문제풀이만큼은 못 해드린다는 걸 일단, 왜냐하면 또 모의고사 들으신 분들이 또 클레임이 들어오니까 모의고사 문제풀이는 제가 확실히 교정을 해줘요. 문구 하나하나를. 문구는 보지도 않아. 목차만 보고 채점하니까 그따위로 채점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치? 자, 오류 사례 한번 봅시다. 자, 저도 진정시키고 예전 생각하니까 갑자기 짜증이 날라 그러는데, 관세법 19조 1항 단서인 신고인 등의 연대 납세 의무 규정. 그래서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제대로 쓴 거예요. 제대로 쓴 거야. 근데 기술례 1, 2, 3 그리고 4, 5번이 있어요. 여기서 제대로 쓴 거는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고 어떤 거는 배점이 0이고 어떤 거는 배점이 일부 배점이 나갈 수가 있어.
여러분 보기에 그냥 다 똑같은 것 같죠? 기술례 1번부터 볼까요? 1번. 1번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1번. 뭐 위에랑 틀리면 여기가 틀렸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이거는 연대납세 의무 규정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개념 이해했을 때 근데 이 정도는 기본 이해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거야. 자, 연대납세 의무 규정은 네 가지가 있죠. 그렇죠? 그치? 근데 이 신고인 등의 연대납세 의무 규정은 관세 채권 확보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신고인 등, 즉 관세사 등이 우리가 영리 추구만 목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돈만 벌려고 막 신고하면은 나중에 신고 오류가 발견했을 때 채권 확보가 안 되니까 이 연대납세 의무 규정을 두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저희도 책임보험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연대납세 의무 규정은 뭐냐면은 정상 통관된 물품이라 이거. 얘는 체납하고는 관련이 없어. 보충적 납세 의무자는 다 체납이 발생됐을 때 발생하는 거죠. 얘는 체납이 발생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수입 신고하고 신고 납부하고 반출돼서 나중에 사후세액 심사를 거쳤을 때 추징세액이 발생을 해서 체납관세 징수를 하는 게 아니라 더 부과될 세액을 부가처분하는 거죠. 추징처분하는 거예요. 추징처분. 그렇죠? 그래서 보면 여기에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이건 틀린다. 얘는 배점이 하나도 안 가요. 완전히 이해를 못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중간에 이 말이 틀려졌는데 앞뒷 말이 제대로 썼다고 이걸 배점을 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안 줄 것 같아요.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하고 뒤에 말이 앞에 말이 맞잖아. 그쵸? 그건 잘못 썼어. 두 번째는 수입신고를 한 이거 배점이 0이야. 이것도. 왜냐하면 수입신고를 한 내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정상 통관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랬죠? 수입신고를 하고 수리가 됐거나 수입신고 반출 승인을 얻어 반출이 된 정상 통관 물품에 대하여만 이 신고인 등의 연대납수 의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 쓴 거야. 이거는 제가 지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거 채점하면서 제가 꼼꼼하게 보면서 뽑은 오류 사례예요. 그럼 세 번째. 이것도 체납이 발생된 경우 이렇게 생각 잘못 썼지. 그쵸? 그치? 그래서 그냥 마지막으로 기술례 5. 얘는 제대로 썼어. 차라리 이렇게 쓰란 말이야. 이해했으면 세 줄만 쓰면 돼요. 이 6줄짜리 이 문구가. 어땠어요? 정상 통과를 거친 물품에 대해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화주와 연대하여 연대납세 의무를 진다. 훨씬 간단해졌죠? 그리고 이게 맞는 답이고 이게 연대납세 의무 규정을 확실하게 구현하고 있는 논술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완벽한 이해 없이 암기하게 되면 답안지에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교정을 해드려요. 그럼 다음 문제. 담보물에 관세 춘다. 이거 걸러내면은 제가 교재 여기 있는 거 하나 드릴 거예요. 예전 거긴 하지만. 여기 제대로 쓴 거 뭐야? 하나 있어요. 하나 있어, 하나. 어떤 게 맞는 거야? 기술례 1, 2, 3 중에. 나머지는 이거는 0점 줄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이거는 5점 만점이면 나머지는 2.5점. 하나는 5점짜리 기술이에요. 중요한 취지가 빠졌어. 자, 답을 얘기할게요. 너무 시간이 가니까. 기술례 3이 그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관과하는 중요한 단어는 뭐냐 하면은 해당이란 말이에요. 해당. 이게 왜 중요할까? 자, 충당 내용은 관세법에 담보물에 충당하고 환급금에 충당하고 장치기간 경과물품 매각대금에 충당하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그럼 체납 처분금에 충당 내용이 있어요. 그쵸? 제가 막 쓰더라도 다 알고 계시죠? 그치? 이 중에서 얘만 독특해. 환급금은. 얘만 독특한 건 뭐냐면은 관세법상 납세의무 확정은 수입신고 단위로 이루어지고 각각의 납세의무 확정 단위 하나하나마다 납세의무가 별개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충당은 각각의 납세의무에다 다 충당을 할 수 있느냐? 다 충당할 수 있는 거는 환급금밖에는 없어요. 담보물의 관세 충당은 해당 과세 요건에 대해서만
충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제가 10일 전에 책을 수입했는데 여기에 대한 관세 100만 원을 미납하고 있었어. 근데 이번에 책을 수입하면서 담보물 수입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담보가 걸렸는데 여기선 담보 금액이 있어. 그러면 담보 금액이 여기다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기존 퇴납권에 대해서 충당을 할 수 있나? 못해요. 해당 건에 대해서만 할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가 되는 단어는 뭐야? 해당 관세. 그쵸? 이해되시죠? 그쵸? 자, 그래서 그 아래 환급금의 관세 충당 내용을 여기다 실었어요. 보면 여기는 환급금의 관세 충당은 해당 관세 이렇게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얘가 그냥 다른 체납이 있으면 거기다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만 나와 있죠. 법문구가. 그쵸? 그치? 자, 빨리빨리 봅시다. 제가 너무 길어지니까. 세율정의 우선순위 제한 내용이에요. 이거 잘 못 써요. 여러분들이 잘 못 써. 제한순위 이거 아시죠? 국내 각자 상한적으로 양호하거나 이거 쓰라고 하면 별의별 희한한 답안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엄청 받아. 뭐 이상한 거 다 먹고 읽어야 되니까. 여기서 제대로 된 건 뭐냐면은 차라리 기술 3번 간략하게 이렇게 써. 국제협력 관세 규정에 따라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아니야 기술 4번 죄송해요. 다만 두 줄이죠. 보면 국제협력 관세 규정에 의해서 관세 상당치로 양호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화세율은 기본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제대로 반영한 말이나 똑같은 거야. 앞에 건 다 잘못 썼어요. 앞에 건 다 이게 더 잘 쓴 것 같죠? 앞에 건 잘못 썼어. 얘네들은 배점 5에 2점이나 1.5밖에 안 돼요. 뭐 잘못 썼는지도 한번 가서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 모르시면 저한테 질문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답은 이거다. 자, 제2조 정의 규정. 요거는 제가 좀 여러분들이 잘 쓰라고 그냥 예시로 들어놓은 건데 외국무역선이랑 무역, 우리나라 외국, 운항, 선박 이 네 가지 요건이 다 갖춰져야 되는데 이 중에서 하나씩을 너무 빼놓고 쓰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예시로 든 거고 선용품도 이거는 다른 식의 암기예요. 이런 것들이 많아요. 관세법. 뭐냐면은 거기 나와 있는 요건이나 대상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거 있죠? 부가고지 대상 다 암기하셔야 돼요. 선용품의 범위 1차는 암기하고 있으면 되지만 2차는 다 암기할 필요 없어요. 그럼 왜냐하면은 선용품의 범위는 관세법에서 단지 열거한 거거든. 열거한 거야. 이런 것들이 있다고 예시 규정이야. 그럼 선용품이 왜 있는지 우리는 취지만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뭐냐면 운항용 물품하고 소비용 물품은 간편하게 선용품으로서 처리를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몇 가지 쓰고 등 운항용 물품 및 소모성 물품은 선용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게 쓰면 더 완벽하죠? 다 외울 필요 있어요? 없죠? 그리고 요거 용도세율이 적용돼 이거를 마지막으로 오류 사례는 더 없죠? 요것만 합시다.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의 단서 규정 제대로 쓰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없어. 여기도 다 잘못됐어요. 여긴 다 잘못됐어. 여기 뭐가 잘못됐는지 이건 한번 보세요. 간략하게 말씀드릴게. 사후관리 이하에서는 다만하고 이 규정이 들어가지 않아요. 물품의 성질과 용태가 그 성질 및 형태가 그 용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용도세율 적용 신청을 할 수 없는 거지 사후관리 적용 비대상이 아니란 말이야. 그쵸? 근데 여기다 쓰시는 분들이 많아. 그리고 여기 사후관리 그 다음에 다만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는 뭐예요? 사후관리 비대상 얘기하는 거죠? 즉시징수 얘기하는 거잖아. 그쵸? 이것도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 이건 미리 승인을 받아 폐기한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 거죠? 그쵸?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끊는 건 뭐예요? 3년의 범위 내에서 사후관리를 한다는 건데 그 기간 내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서 용도의 사용 승인을 받고 용도세율 적용으로 해서 차익관세를 납부를 했을 때는 사후관리가 없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그 단서 규정이죠. 근데 이걸 외우기만 하니까 이 세 가지 규정의 단서 규정을 서로 잘못 달고 있더라고. 그렇죠? 이런 오류 사례가 하나 있고 그 아래 반이세율 비적용 대상은 다 암기해야 된다는 그런 예시로 실어놓은 거예요. 자, 간이세율 비적용 대상은 쭉 나와 있죠? 그쵸? 이거는 이렇게 쓰는 게 왕도야.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다 외워서 써야 된단 말이야,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제일 안 좋은 논술이 뭐냐면, 이렇게 쓰다가 고가품에서 멈추거나, 이렇게 멈춰. 이렇게 쓰면은 뭐예요? 출제자한테, 채점자한테 뭘 내가 자진납세하는 거야? 요까지만 외웠습니다. 이거죠?
그쵸. 그러면 배점은 다 줄 수가 없어. 차라리 그 시험장에서 그런 거 빨리 판단을 해야 돼요. 이렇게 다 써야 되는 건데 다 생각이 나면 다 쓰는 게 가장 왕도고 가장 배점을 많이 받는 거고, 만약 기억이 안 나면은 빨리 이런 것들을 열거해서 쓴 다음에 등 비적용 대상 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과세 형평을 저해하거나 정확한 과세 산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적용 대상 규정하고 있는 거죠. 등 과세 형평을 저해하거나 정확한 세액 산출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비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끝마치면 뭐야? 배점이 더 올라가겠죠. 그렇죠. 이런 훈련. 그리고 뭐 아래 관세 포탈제 내용. 포탈제 내용 요거 하나 한번 끝냅시다. 포탈제 내용 이걸 이렇게 쓰면은 배점이 0이에요. 배점이 0이야 이거. 왜 0이야? 이건 왜 배점이 0일까? 뭘 잘못 썼을까? 내 강의 들으시는 분은 조용히 하시고. 배점이 0이야. 이건 배점, 다 썼죠? 숫자도 다 맞아요? 숫자 다 맞아. 왜 0인지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는 수입신고를 했다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수입신고를 하고, 하고 포탈이 이루어져야지만 관세 포탈제 적용이 가능해요. 즉, 수입신고를 안 하고 포탈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보안 규정이 따로 신설이 됐죠. 그게 가격 조작죄죠. 즉, 보정이나 보정이나 수정신고할 때 관세를 포탈했으면 관세 포탈죄의 주어는 수입신고를 한 자 중이기 때문에 수입신고를 한 자 중, 이 중에서 포탈을 걸러내긴다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 단어가 안 들어가면 이건 배점이 0이고, 수입신고를 안 하고 후에 이루어진 관세 포탈에 대해서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강력한 보안 규정이 생긴 게 가격 조작죄예요. 그게 신설 규정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즉 수입신고 당시에 포탈행위는 포탈죄로 처벌하고 수입신고 이후에 포탈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게 가격 조작죄고, 그래서 그 양자간의 규정을 저는 심하고 기본 강의하면서 같이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관세 포탈죄하고도 같이 엮어서 보고, 그래서 여기서는 주어가 아예 빠져있죠. 그치? 여기 그 아래까지 한번 봅시다. 수입신고 수리물품의 반출 의무. 이거는 배점이 2점이라면 1점밖에 못 받아. 받을 수는 있어. 뭐가 빠졌냐면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리된 물품은 수리로부터 15일 이내에 반출하여야 된다. 이건 맞는 규정이에요. 근데 앞에 주어인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모든 보세구역이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에 반출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야.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부 보세구역만 이 반출 의무가 있고 나머지 보세구역은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주어가 꼭 들어가지만 완벽하게 다 봐야 되겠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거, 제가 수험생활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거를 최대한 제가 생각하고 고려해서 커리큘럼을 짰고, 그리고 문제풀이 시간에 여러분이 알더라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실수가 벌어지고 있는 거, 그리고 모르더라도 알 수 있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쳐드리고 교정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된다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고,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뭐 저랑 같이 하시면 좋고, 저희 그 학원 같은 경우엔 HS 같은 경우엔 솔직히 신호금 관세사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다른 강의 뭐 동영상 한 몇 번 봤는데 신호금 관세사의 그 강의가 제가 원하던 그 예전에 불만을 가졌던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집어내고 있더라고. 신호금 관세사 굉장히 잘하고, 특히 무역실무 이기영 관세사님 너무 훌륭해서 뭐 할 말이 없네요. 네, 전 나중에 커가지고 정말 이기영 관세사님처럼 훌륭한 관세사가 되려고요. 정말 훌륭하세요. 뭐 말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뭐 퍼펙트한 분이시고, 저희 학원 문제풀이 여러분들 끊으시면은 분명히 관세사 분명히 되실 거예요. 예. 내년에 관세사 또 꼭 저랑 같이 저희 그 학교의 법학원과 같이 돼가지고 그 후년에는 또 저랑 같이 스키장도 다니시고, 예, 스키도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건 공짜로. 여튼간에 문제풀이 저희랑 좀 같이 하셔가지고 나중에 그 관세사가 되는 기쁨을 같이 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마지막 말로 제 설명을 이렇게 마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기영 관세사입니다. 예. 제가 지금 방금 수업 받아왔는데, 제가 지금 기본 강의를 제대로 완성을 못해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또 지방에 출장도 많고, 그래서 지금 방금 한 40분 전에 마치고 올라왔는데, 설명에도 늦게 도착했고,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밖에 많이 춥지요? 예, 많이 추워요. 예. 추우니까 집에서 동영상 보고 공부하시고, 예, 다 떨어집니다. 시험 치러 가지 마세요. 예,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그 말이에요. 무역 실무 내용이 어떻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공부하려고 하면은, 편하게 떨어지십니다. 예. 그리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지금 다른 내용을 보고 있어요. 100%예요, 100%. 예. 시간이 뺏기는 게 아니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에 오는 시간만큼 여러분이 그 시간이 소중하시기 때문에 더 집중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요즘 우리 수험생들 보면 너무 편하게 공부하려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공부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다른 가치들이 여러분이 전문 자격사가 되었을 때 그게 프라이드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뭐 큰 대형 학원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편하게 가르치는 거를 이제 쉽게 공부하는 법을 가르치는데 공부가 쉽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 판창원 관사님하고 신호훈 관사님이 뭐 중요 과목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무역 실무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게 없습니다. 너무 방대합니다. 너무 방대하고 최근 한 3년 정도 무역 실무 시험 문제는 기출 문제 분석해 보셨을 건데 사실 너무 기본적인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고 있고 다들 조금만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다라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땐 다 착각입니다. 예. 근데 무역 실무가 그렇게 쉬운 과목이 아닙니다. 이 무역 실무 한번 꼬아서 내면은 여러분들 답 저 도저히 못 써요. 그리고 앞에 해에 어떤 부분이 시험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안 나올 거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거 다 착각이에요. 예.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은 현직 대학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세요. 그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예. 그리고 그만큼 출제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은 문제 패턴은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한번 출제위원 들어가신 교수님이 계속 하시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그재그로 들어갑니다. 올해 들어가신 분은 내년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서 중간에 또 출제 교수님 바뀌면 문제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분이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편하게 공부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생각을 아까 우리 판창원 선생님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외우는 거는 고시 공부가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일반 그냥 자격증 시험 치러 가시면 돼요. 예. 여러분들은 전문 자격사가 되셔서 앞으로 수많은 관세 관련 업무를 하시게 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키우신 그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스스로 헤쳐나가셔야 될 분들이에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암기를 하려고 하고 그냥 쉽게 공부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관세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없습니다. 그냥 관세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관세사가 되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셨어요? 수출 통관 쪽에 전문가가 될 것이다. 뭐 소송 쪽에 전문가가 될 것이다. 아니면 저처럼 뭐 교육이나 컨설팅 쪽으로 갈 것이다. 그런 생각 안 하시잖아요. 뭐 심사 전문을 할 것이다. 물론 전반적인 분야도 다 하겠지만 어떤 걸 할지 생각 안 해보셨죠? 목표가 없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예. 라이센스만 가졌다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꿈꾸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저희랑 같이 공부를 하셔도 좋지만 다른 데 가셔도 하실 수도 있죠.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건데 제가 그냥 관세사 선배로서 이제 한 말씀 드린다면 왜냐하면 다 관세사 되실 거기 때문에
내가 관세사가 됐을 때 어떤 분야의 전문적인 관세사가 될 것인지 목표를 먼저 세우세요. 그리고 제가 잘 하는 말이 있어요. 예, 시험 치러 가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시험 치러 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결과는 이미 나와 있어요. 자기 자신은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시험 치러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하게 공부하지 말라는 거, 그 얘기만 해드리고 싶어요. 편하게 공부해서 딸 수 있는 시험은 아닙니다. 이 자격증이. 그렇게 쉽게 딸 수 있는 자격증은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찬바람 쐬면서 길거리도 다녀보고 좌절도 하시고 새벽 2시에 혼자 소주도 한 마셔보고 벽에 머리도 박아보고 그렇게 하시면서 좌절도 했다가 일어섰다가 그렇게 해서 강하게 일어서셔야 됩니다. 훌륭한 관세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 4년 전인가 이맘때 처음 합격의 법학원에 왔어요. 첫 수업 시간에 한 명 왔어요. 한 명. 그리고 이제 2차에 정예 멤버로 해서 6명이 있었어요. 전부 다 관세사 다 됐어요.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그 말밖에 없습니다. 2,000명을 모아서 60명을 합격시키고 그것보다는 6명인데 6명 다 합격시키고 그게 더 좋은 게 아닐까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먹었던 마음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관세사라는 이 수험 과목을, 이 자격증을 따시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기분에 따라서 친구가 하니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이 과목을 선택했을 때, 이 자격사를 선택했을 때 여러분이 첫날에 먹었던 결심이 있을 거예요. 책 한 권을 선택하기 위해서 고민을 했었고 특정 학원을 선택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겠죠. 근데 왜 그 첫날에 먹었던 열정을 오늘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시험 치러 가지 마십시오. 제가 늘 하는 말이에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첫날에 먹었던 그 마음을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가슴에 담고 있으면은 어떤 사람이 강의를 하고 강의를 듣고 안 듣고 혼자서 공부하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혼자 그냥 버스 타고 다닐 때 버스 안에서 책 보고 해도 합격해요. 그런 마음이 잊어먹을까봐 학원에 나오는 거고. 근데 그것도 귀찮아서 집에서 이 좋은 겨울에 따뜻하게 불 켜놓고, 그죠? 얼마나 좋아요. 밖에 나가기 싫으니까 배달 음식 시켜 먹고, 개콘하니까 한번 보고, 그죠? 친구 왔으니까 또 술 먹으러 가고, 명절이니까 가족들하고 또 보내고, 그러면 시험 치러 가면 안 되죠. 다 버리세요. 다 버리세요. 그런 마음 가지고 딸 수 있는 자격증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딴 데를 뭐 하겠어요? 이 자격증 취득하면 뭐 하겠어요? 본인이 잘 알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쉽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쉽게 얻은 거는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거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어렵게 획득하면 그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게 무엇이든 여러분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더 큰 가치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빨리 끝낼게요. 빨리 끝내서 집에 가야죠. 그죠?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봤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거의 3분의 2 이상은 죽을 때까지 다시는 저 안 볼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리고 그냥 오신 분들도 있어요. 또는 다른 학원에서 보낸 사람도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훌륭한 관세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항상 처음 먹었던 마음 잊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 말밖에 해드릴 게 없어요. 저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